프랑스 의료계가 붕괴 직전 상황입니다. 유럽 최고 의료 시스템을 자부하던 나라에서 고위 관료의 아내가 위독한 상황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세계 최고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과 스위스까지도 답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술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까지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12시간 후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 대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하였는데요. 유럽이 외면한 생명을 한국은 왜 끝까지 붙잡으려 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위대한 우리 한국 의료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항상 응원하신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피에르 뒤발, 67세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전략 분석을 담당했죠. 제 인생에서 불확실한 변수를 용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근거했고 모든 선택엔 논리가 뒷받침되었어요. 그런 제게 지금 이 순간은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마리는 59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녀가 쓰러진 건 지난 3월 파리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죠. 저는 그때 서재에 있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달려나갔을 때 아내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피티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으로 실려갔죠. 파리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의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희귀한 심장질환입니다. 다발성 혈관 파열이 동반되었고요. 저는 물었죠. 치료는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어요. 검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저희는 검사만 했습니다. CT, MRI, 혈관 조영술, 심장 초음파, 매주 다른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결과는 항상 일주일 뒤에 나왔고 그때마다 새로운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평균 7분이었어요. 질문할 틈도 없었죠. 다음 검사 예약은 접수처에서 하세요. 그게 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을 때 드디어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어요. 회진 중이었는지 서둘러 보였죠. 수술은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성공률이 10% 미만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실패하면요?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물었을 때 의사는 잠깐 멈췄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 준비를 하시는 게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어요. 다음 환자 차트를 집어들었죠.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상담 시간은 4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병실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불규칙했죠. 가끔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파리의 밤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다음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험적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3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정책은 정책입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독일을 알아봤습니다. 베를린의 심장전문병원에 연락했어요. 케이스가 너무 복잡합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죠. 리스크가 큽니다. 런던에서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라고 했어요. 최소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내에겐 6개월이 없었습니다. 9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의 남편도 심장병 환자였죠. 한국은 알아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의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조카가 거기서 수술받았습니다. 살았어요.
저는 그날 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심장수술, 생존율. 자료가 나왔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성공률 90% 이상. 대기 시간 2주 이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병원이 유럽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답장이 왔어요.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상세한 안내문이었죠. 모든 의료 기록을 보내주십시오. 72시간 내에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일을 보냈어요. 정확히 60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뒤발 씨,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김민지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교수님께서 기록을 검토하셨습니다. 수술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저는 손이 떨렸죠. 성공률은요? 60에서 70%입니다. 다만 직접 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기댄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언제 갈 수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민지 씨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항공편만 알려주시면 공항 픽업부터 준비하겠습니다. 10월 15일, 저희는 파리를 떠났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직항편이었어요. 비행 시간은 11시간.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륙 직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졌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후의 선택지라고. 아시아 의료, 그건 제게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모든 편견을 부수게 될 거라는 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6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항 직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뒤발 씨 맞으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자 그는 미소 지었어요. 병원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이준호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편찮으신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말투가 정중했죠.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차는 고급 세단이었어요. 뒷좌석이 넓었죠. 아내를 태우는 동안 이준호 씨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차 안이 쌀쌀할 수 있어요. 그는 직접 아내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파리에서 구급차를 탈 때 아무도 담요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정돈된 거리, 생각보다 깨끗했죠. 이준호 씨는 운전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도착하시면 바로 응급실로 가십니다. 교수님께서 대기하고 계세요. 저는 놀랐어요. 교수가 직접 나옵니까? 네. 국제 환자분들은 교수님이 직접 초진을 보십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건물이 컸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죠. 입구에 휠체어가 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나와서 아내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마리 씨. 그들은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찮으시죠? 곧 교수님 만나실 거예요.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전용 진료실이었어요. 넓고 조용했죠. 파리병원의 복도처럼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어요. 저희를 안내한 간호사는 아내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교수님 곧 오십니다. 10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저는 심장내과 박준영 교수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뒤발 씨, 마리 씨,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박준영 교수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먼저 지금까지의 경과를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는 태블릿을 꺼냈죠.
화면에 아내의 심장 영상이 떴습니다. 마리 씨는 현재 좌심실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혈관 여러 곳에 파열이 진행 중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합니다. 파열이 계속되면 심장 전체 기능이 멈출 수 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떤 수술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이브리드 심장 수술입니다. 개흉과 카테터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죠. 파열된 혈관을 하나하나 복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우회로를 만듭니다. 그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30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왜 개흉과 카테터를 동시에 합니까? 교수는 즉시 대답했어요. 개흉만 하면 출혈 위험이 너무 큽니다. 카테터만 쓰면 복구가 불완전해요. 둘을 합치면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얼마나요? 60에서 70%입니다. 하지만 마리 씨의 상태를 직접 보고 정밀 검사를 한 뒤에야 정확한 수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흉부외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흉부외과 김성훈 교수입니다. 그도 앉았어요. 제가 실제 수술을 집도합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죠. 두 교수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이 수술을 지난 2년간 18번 진행했습니다. 성공률은 83%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럼 왜 60에서 70%라고 하셨습니까? 김성훈 교수가 대답했어요. 마리 씨의 경우는 혈관 파열 개수가 많고 위치가 복잡합니다. 평균보다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성공률을 높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간단히 말했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위험하다,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왜 위험한지, 어떻게 극복할 건지, 무엇이 변수인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김성훈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최악의 경우 수술 중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술은 성공하지만 뇌 손상, 심부전 같은 합병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석 달 내에 심장이 멈춥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1분쯤 지났을 때 박준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결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이틀간 정밀 검사를 하겠습니다. CT, MRI, 혈관 조형 전부 다시 찍어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저는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틀 뒤 오후입니다. 그렇게 빨리 나옵니까?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저희 병원은 응급 환자 검사는 24시간 안에 판독합니다. 마리 씨는 응급이에요. 그날 오후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T실, MRI실, 혈관 조형실, 모든 곳에서 기사들이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파리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사만 했어요. 저녁 6시 저희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2인실이었어요. 창문이 컸죠.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한식이 괜찮으세요? 아니면 양식으로 바꿔드릴까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식으로 먹어볼게요. 밥, 국, 반찬 4가지가 나왔습니다. 간이 세지 않았어요. 아내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괜찮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날 웃었어요. 밤 9시 박준영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내일 검사 일정 확인하러 왔어요. 그는 종이를 건넸죠. 아침 8시 CT, 10시 MRI, 오후 2시 혈관 조형입니다. 힘드시면 중간에 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교수가 나간 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여기서는 모든 게 설명되고 모든 게 투명할까? 파리에서는 의사가 결정했어요. 환자는 그저 따라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주인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죠.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검사 이틀째 오후, 저는 병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죠. 장 피에르 모로. 제가 30년간 가입한 보험회사 지역 담당자였습니다. 뒤발 씨,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치료받으러 왔어요. 모로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바로 연락드린 이유입니다. 본사에서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의 수술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럽연합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실험적 수술은 규정상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실험적이라니요? 이건 정식 수술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유럽 의료 기준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파리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그건 귀하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이에요. 모로 씨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수술 중 사망하실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30년간 매달 빠짐없이 보험료를 냈습니다.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순간에 그들은 규정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녁 때 딸 소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피는 32살이에요. 파리에서 변호사로 일하죠. 아빠, 기사 봤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기사? 곧 링크가 왔습니다. 르몽드 온라인판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아시아 의료 관광의 위험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의 유혹.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최근 유럽 환자들이 아시아 국가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일정이 장점이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취약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격적인 의료 마케팅으로 중증 환자를 유치하지만 장기 추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 의사협회는 경고한다. 생명이 걸린 수술을 낯선 나라에서 받는 것은 도박이다. 유럽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라.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이었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도박일까? 여기 오길 잘못한 걸까? 그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였어요. 간호사가 밀어주고 있었죠. 검사 다 끝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내일 결과 나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소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상태 어때? 검사 막 끝났어. 아빠, 나 걱정돼. 기사 읽었지? 읽었다. 사람들 반응 봤어? 다들 위험하다고 해. 지금이라도 돌아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엄마가 한국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해? 우리 혼자 어떻게 해? 소피야. 아빠, 제발, 파리로 와. 여기서라도 해보자.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소피 말이 맞을 수도 있었죠. 파리로 돌아가는 게 안전할 수도 있었어요. 적어도 알던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파리의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 준비를 하라고. 다음 날 아침 프랑스 국방부 동료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 오랜 친구 앙투안이었어요. 피에르, 소식 들었네. 자네 결정이 옳은지 모르겠어.
우리 매형이 의사인데 한국 의료 수준을 의심하더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점심때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파리의 주치의였어요. 뒤발씨, 한국에 계시다면서요? 네, 돌아오십시오. 제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벨기에 쪽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보장은 못하지만 적어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걸었어요. 목적 없이 걸었죠.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갔어요. 환자들이 보였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갔을 때 커피숍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점원이 물었죠. 아메리카노요? 네. 커피를 받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영어였습니다. 수술 잘 됐어? 응. 이제 퇴원이야.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지? 맞아. 우리나라였으면 아직도 대기 중이었을 거야.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서양인이었죠. 남자는 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어요. 규칙적이었어요. 오후 4시 박준영 교수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김성훈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교수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뭔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서 수술받고 정말 살 수 있습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발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교수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걱정 마라. 아빠가 결정할게.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맴돌았어요. 보험회사, 르몽드 기사, 소피, 앙투안, 주치의 모두가 말했죠. 돌아가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박준영 교수의 말. 저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쯤 아내가 깼습니다. 피에르? 응. 잠 안 와? 응.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우리 여기 있자. 나 여기가 좋아.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 모르겠어. 그냥 여기선 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았어요.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불규칙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기 남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오전 10시 저희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죠. 박준영 교수와 김성훈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최은영 교수입니다. 중년 여자 의사였어요. 수술 중 마취를 담당합니다. 그녀도 앉았죠. 오늘은 3명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이 다르거든요. 박준영 교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부터 보시죠. 스크린에 아내의 심장 영상이 떴어요. 3차원으로 회전했습니다. 파열된 혈관이 총 7군데입니다. 예상보다 많아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접근 가능합니다. 김성훈 교수가 이어받았어요. 수술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개흉해서 주요 파열 부위 5곳을 직접 봉합합니다. 동시에 카테터로 나머지 2곳을 막아요.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손으로 닿기 어려운 위치거든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입니다. 최은영 교수가 대답했어요. 그 시간 동안 마리 씨는 인공심폐기에 연결됩니다.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수술하는 거예요. 아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을 멈춘다고요? 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계가 대신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수술이 끝나면 다시 심장을 뛰게 해요. 항상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때때로 심장이 다시 뛰지 않습니다. 또는 뛰더라도 리듬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전기 충격을 쓰죠. 그래도 안 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급처치를 계속하지만 최악의 경우 수술대에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확률은요? 제가 물었을 때 김성훈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지 않을 확률은 약 5%입니다. 그럼 95%는 성공한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박준영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심장이 뛰는 것과 수술이 성공하는 건 다릅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뇌 손상, 심부전, 감염, 출혈.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완전한 성공률은 68%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32%는 실패한다는 뜻이었어요. 3분의 1. 적지 않은 숫자였죠. 그럼 실패 사례는요? 제가 물었을 때 김성훈 교수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는 이 수술을 18번 했습니다. 성공이 15건, 실패가 3건이에요. 그는 파일을 펼쳤어요. 첫 번째 실패는 수술 중 대량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은 성공했지만 2주 후 폐혈증으로 사망했어요. 세 번째는 살았지만 뇌 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이 세 건 모두 마리 씨보다 상태가 나빴어요. 혈관 파열이 10군데 이상이었고 나이도 많았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다 말씀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환자를 겁주려는 겁니까? 박준영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뒤발 씨와 마리 씨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결정이죠. 그 결정을 내리려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성훈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선택은 보호자가 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가족이라면.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수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에요. 뒤발 씨의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병원 윤리위원회 간사 정민수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게 됐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윤리위원회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생사가 걸린 수술의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가 참관합니다. 정민수 씨가 대답했어요. 환자와 보호자의 결정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또한 의료진이 압박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의사가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끝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3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박준영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뒤발 씨, 마리 씨, 오늘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흘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핸드폰 번호 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뒷면에 손으로 번호를 적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수술을 거부하면요? 존중하겠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대답했어요. 대신 통증 관리와 완화 치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병실로 돌아왔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창밖만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녁 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도.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뭔데? 여기 의사들은 진심이야.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파리에선 아무도 실패 얘기를 안 했잖아. 다들 성공만 말했어. 하지만 여기선 달라. 실패도 말하고, 위험도 말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 그게 정직한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파리의 주치의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 준비를 하시는 게, 그는 확률을 말하지 않았어요. 선택지를 주지도 않았죠. 그냥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68%. 높지 않은 숫자였죠. 하지만 0%보단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의사가 아니라 저희가.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깨어 있었어요. 잠 안 와? 응. 나도. 저희는 마주 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봤죠. 수술하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응. 여기까지 왔잖아. 그냥 포기하긴 싫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아침 8시, 저는 박준영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결정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술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두려워서인지 안도해서인지.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그날 오후 김성훈 교수가 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사흘 뒤 오전 8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뒤발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이제야 진짜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파리에선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냥 절차였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여기선 진짜 살리려 했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어요. 내일 이맘때 아내는 수술대 위에 있을 거였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피에르. 응, 무섭지 않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무섭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아내가 말했습니다. 밤 10시 최은영 교수가 왔습니다. 마취 전 마지막 설명이었어요. 내일 아침 6시부터 금식입니다.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죠. 수술실 들어가시면 먼저 마취부터 합니다. 잠드는데 3에서 5분 걸려요. 깨어날 땐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4에서 6시간 뒤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실 거예요. 교수는 아내를 봤어요. 각오는 되셨죠? 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저희를 믿으세요.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내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서로 말없이 봤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6시에 간호사가 왔어요. 준비하시죠. 아내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파란색이었어요. 7시 30분,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수술실은 3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 응, 사랑해. 나도. 아내가 웃었어요. 떨리는 웃음이었죠.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보호자, 대기실로 가시죠. 네, 저는 따라갔어요. 대기실은 넓었습니다. 의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창문도 있었죠. 커피 자판기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분이었어요. 8시 30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마취 시작했습니다. 깨어났나요? 아직입니다. 곧 잠드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갔어요. 9시,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훈 교수였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죠. 뒤발씨.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취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 개용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10시간입니다. 중간중간 상황 알려드릴게요. 교수가 들어간 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 넣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10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개용 완료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혈관 봉합 중이에요. 상태는요? 안정적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11시,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 혈관 봉합 끝났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요. 괜찮습니까? 네, 출혈도 적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샌드위치를 가져왔죠. 드세요. 힘내셔야죠.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삼키기 힘들었죠. 오후 1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박준영 교수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네 번째 혈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혈관벽이 약해서 봉합이 쉽지 않아요. 교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금 김 교수님이 처리하고 계십니다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단하면요? 제가 물었을 때 교수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마리 씨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요. 남은 혈관들은 그대로 파열된 채로 남죠. 그럼 얼마나 사나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계속하면요? 계속하면 출혈을 멈출 수 있습니다. 모든 혈관을 고칠 수 있어요.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장담 못합니다. 출혈이 통제 불가능해지면 수술대에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눌렸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김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요? 10분입니다. 교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대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똑딱, 똑딱.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맑은 날이었죠. 6개월에서 1년.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파리로 돌아갈 수 있었죠. 집에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하면요? 모를 일이었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도박이었죠. 생명을 건 도박.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했던 말. 여기선 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그녀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완전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문으로 걸어갔죠.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결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확실하십니까? 네.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정말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해주세요. 간호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결정을 한 건지 알았어요. 아내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부를 걸었죠. 10분 뒤 박준영 교수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교수는 잠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오후 2시
3시, 4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5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출혈 멈췄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입니까? 네. 4번째 혈관 봉합 완료했어요. 지금 5번째 들어갑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죠. 간호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 7시, 8시. 수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밤 9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김성훈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고 있었죠. 땀이 흘렀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아내는요? 살아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모든 혈관 봉합 완료했습니다.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이동 중입니다. 2시간 뒤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수술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오늘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는 교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는 저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밤 11시, 저는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죠.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따뜻한 생명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 있었어요.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2번이었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6시. 각 10분씩이었어요. 저는 첫 면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5시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뒤발 씨?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리 씨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 오시는 중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10분 뒤 박준영 교수가 뛰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거였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죠. 지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는 중환자실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왜 혈압이 떨어지는 거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40분, 50분.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멈출 수 없었죠. 1시간 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영 교수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내부 출혈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디서요? 봉합 부위 중 한 곳에서 피가 새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수술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다시 열어야 해요. 지금요? 네,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또 수술을요? 죄송합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봉합했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견딜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안 하면 확실히 죽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오전 6시 30분, 아내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대기실에 앉았어요. 어제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7시, 8시, 9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식어 있었죠. 맛이 썼습니다.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훈 교수였어요. 수술복에 피가 묻어 있었죠.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실핏줄 하나가 터져 있었어요. 6mm. 아주 작았습니다. 봉합했습니까? 네. 완료했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뒤발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저희가 실수했어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13시간 수술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 작은 혈관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찾았잖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늦지 않게 찾았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을 뻔했어요. 30분만 더 지났으면 쇼크가 왔을 겁니다. 그는 눈을 감았죠. 미안합니다. 저는 교수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네, 살렸잖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수는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아내는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유리창 밖에서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하지만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숨 쉬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천면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진했죠. 아내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심전도였죠. 초록색 선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죠.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뛰고 있었어요. 마리.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야. 피에르.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했죠. 아직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 놓았죠. 다시 올게. 조금만 기다려. 밤 10시, 박준영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뒤발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못 자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교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겼습니다. 마리 씨, 강하세요. 교수가 말했어요. 보통 환자들은 재수술 후 상태가 더 나빠지는데 마리 씨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48시간이 고비예요. 48시간, 이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저희도 함께 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복도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든 줄도 몰랐어요. 목이 뻐근했죠. 중환자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안에서 간호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4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뒤발 씨, 주무세요. 여기 담요 있어요. 그녀가 담요를 덮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 씨 괜찮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10시,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들어갔어요. 아내는 그대로였죠. 하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핏기가 돌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리, 오늘도 왔어. 저는 말했습니다. 소피가 안부 전하래. 파리는 비 온대. 넌 비 싫어하잖아. 여기 와서 다행이야.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후 6시 또 면회했습니다. 이번엔 박준영 교수가 함께 있었어요. 혈압 안정됐어요. 출혈도 멈췄고요. 다행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제 깨어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쯤 깨어납니까?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요. 교수가 대답했어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늘 하던 대로 아내 침대로 걸어갔죠. 손을 잡으려는데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다시 봤습니다. 분명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간호사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반응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죠. 곧 깨어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죠. 처음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를 봤어요. 피에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응, 나야.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 있어. 옆에 있어.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깨어났으니까, 살아 돌아왔으니까.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흘렀죠.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밤 11시, 박준영 교수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리 씨가 잘 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발 시도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교수를 봤습니다. 교수님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저희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7일 만이었어요.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죠.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파리에서는 별이 잘 안 보였죠. 불빛이 많아서요. 하지만 여기선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기술도 아니라고.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아내를 살렸어요.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건 수술 후 열흘째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5월 첫째 주였죠. 서울에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새잎이 보였어요. 병실은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어요. 하지만 한 침대만 사용했죠. 아내가 누운 침대였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병원이 배려해 준 거였죠. 여기가 더 좋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약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있었죠. 중환자실보다 조용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아. 하지만 아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였어요. 일어날 수 없었죠. 팔도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은 조금 움직였지만 왼손은 거의 마비됐어요. 다음 날, 재활의학과 의사가 왔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이수진 교수입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어요. 오늘부터 재활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직 몸을 못 가누는데요?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수진 교수가 웃었어요. 오후 2시 첫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 2명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마리 씨. 저는 김지훈이에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박서연이고요. 여자 치료사가 말했죠. 오늘은 침대에서 앉는 연습을 할 거예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두 치료사가 아내를 부축했어요. 조심스럽게 일으켰죠. 아내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아파요. 알아요. 조금만 참아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30초쯤 지났을 때 아내가 앉았습니다. 비스듬하게 하지만 앉았어요. 잘하셨어요. 지훈 씨가 웃었습니다. 첫날 치고 아주 좋아요. 하지만 10초도 안 돼서 아내가 쓰러졌어요. 치료사들이 바쳤죠. 괜찮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날 저녁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앉지도 못하잖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이틀째 앉는 연습을 또 했습니다. 이번엔 20초를 버텼어요. 서연 씨가 박수 쳤죠. 발전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사흘째 30초를 버텼습니다. 나흘째 1분, 5일째 2분, 매일 조금씩 늘었어요. 하지만 너무 느렸죠. 아내는 답답해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작업치료사가 왔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 최민수예요.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손 재활할 거예요. 손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왼손이요. 민수 씨는 작은 공을 꺼냈습니다. 이걸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아내가 시도했어요. 오른손은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죠.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오른손만 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왼손은 천천히 깨워드릴게요. 그는 아내의 왼손을 마사지했어요. 조심스럽게, 오래,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5분 동안 앉을 수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었죠. 하지만 왼손은 여전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꿈틀거릴 뿐이었어요. 절망적이에요. 아내가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왼손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가 말했어요. 의사들이 시간 걸린다고 했잖아. 얼마나요? 한 달, 1년, 평생. 다음 날 이수진 교수가 왔습니다. 마리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왼손 회복에는 석 달에서 6개월 걸릴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아내는 천장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뇌는 훈련하면 다시 연결돼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들은 다들 결국 회복했어요. 전부 다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한 사람은 안 됐어요. 하지만 끝까지 한 사람은 됐어요. 마리 씨는 어느 쪽일까요? 아내는 교수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죠. 끝까지 하는 쪽이요.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됩니다. 3주째 아내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침대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복도를 돌았죠. 저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요. 아내가 말했어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건물들, 도로, 사람들 모두 움직이고 있었죠. 살아있네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살아있어요. 4주째 왼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검지가 먼저였어요. 아내가 소리쳤죠. 움직였어요. 민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네, 봐요.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수 씨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오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5주째, 서연 씨가 특별한 걸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서는 연습해요. 서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전 아직 할 수 있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두 치료사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으켰어요. 아내의 다리가 떨렸죠. 무서워요. 괜찮아요. 저희 믿어요. 아내가 섰습니다. 3초. 다리가 풀렸어요. 다시 앉았죠. 못하겠어요. 했잖아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3초 섰어요. 어제는 0초였는데 6주째 아내는 10초를 섰습니다. 7주째 30초. 8주째 1분. 매일 조금씩 늘었어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 씨가 작은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 읽었어요. 오늘 손가락이 조금 더 움직였어요. 마리 씨 모르게 체크했는데 지난주보다 2mm 더 굽혀졌어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메모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이거 봐. 아내가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mm래요. 겨우 2mm. 그래도 움직였잖아. 제가 말했어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움직였어요. 9주째 아내는 보행기를 잡고 걸었습니다. 5걸음. 넘어질 뻔했지만 지훈 씨가 잡았어요. 됐어요. 걸었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10주째 10걸음, 11주째 20걸음, 12주째 복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어느 날 박준영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마리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교수님. 아내가 웃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봤습니다. 복도에서 보더군요. 교수도 웃었죠.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천천히 회복되는 게요? 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기적처럼 단번에 낫는 건 드라마예요. 진짜 회복은 이렇게 천천히 매일 조금씩 이뤄지죠. 그럼 언제쯤 완전히 회복됩니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어요.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 씨는 잘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아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왼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손가락이 조금 오므려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마법도 아니라고, 이건 시간이고, 노력이고,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후 16주째였어요. 4월의 끝자락이었죠. 서울에 초여름이 왔습니다. 퇴원 전날 박준영 교수와 김성훈 교수가 함께 왔습니다. 마지막 검사 결과 나왔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혈관이 정상이에요. 심장 기능도 80%까지 회복됐고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마리 씨가 잘 싸워주셨어요. 김성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시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의료비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숫자가 나왔죠.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약값. 모든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총액을 받습니다. 멈췄어요. 다시 받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받았던 견적의 절반도 안 됐어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원무과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16주 입원비 전부 포함이에요. 저는 서류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이것 봐. 아내도 놀랐습니다. 정말 이것뿐이에요? 그렇대. 저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보험회사는 거절했습니다. 실험적 수술이라고 검증 안 됐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받은 건 실험이 아니었어요. 표준 치료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퇴원 당일 아침 간호사들이 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아내를 돌봐준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하세요. 마리 씨, 연락 주세요. 파리 가시면 사진 보내주세요. 서연 씨와 지훈 씨도 왔습니다. 마리 씨, 재활 잊지 마세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파리 가셔도 계속하셔야 해요. 꼭 그럴게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민수 씨는 작은 공을 선물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매일 쥐었다 폈다 하세요. 아내는 공을 받았어요. 왼손으로 받았죠. 잡혔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혼자 잡았어요. 오전 10시 마지막 미팅이 있었습니다. 박준영 교수, 김성훈 교수, 최은영 교수, 이수진 교수 모두 모였어요. 오늘로 공식 치료는 끝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 항상 여기 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어요. 교수님들,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전 믿지 않았어요. 아시아 의료를 믿지 않았죠. 이해합니다. 김성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가 치료를 제시했어요. 선택권은 없었죠. 그냥 따르거나 포기하거나.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했어요. 교수님들은 사실을 말했고 위험을 숨기지 않았고 실패 사례도 보여줬죠. 그리고 선택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박준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희 철학입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철학 때문에.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치료를 제시했어요. 한국은 책임을 졌어요. 그게 차이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은영 교수가 말했어요. 마리 씨, 뒤발 씨,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의미예요. 정오, 저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 저는 옆에서 가방을 들었죠. 병원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가 햇빛을 반사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서 아내가 죽을 뻔했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당신.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카페가 보였고, 가게가 보였고, 공원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특별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넓었어요. 창문으로 남산이 보였죠. 아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해요.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때 소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응. 오늘 퇴원했어. 정말요? 다행이다. 소피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언제 파리 와요? 글쎄, 조금 더 있을 것 같아. 왜요? 엄마가 여기 좋아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었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뭐 봐요? 그냥. 생각해요? 응. 뭐 생각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우리 여기서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어. 오래 있고 싶어요? 응. 나도요. 다음 날, 저는 박준영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한국 의료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투명하고, 환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인지요.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뒤발 씨,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시스템이에요. 환자를 주인으로 대하는 문화, 정보를 숨기지 않는 투명성, 실패를 인정하는 정직함. 그게 한국 의료의 힘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었죠. 일주일 뒤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6개월 더 머물기로. 아내의 재활이 끝날 때까지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보인 게 없이 걸었어요. 느렸지만 혼자였죠. 당신, 저기 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어요. 치킨을 먹고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가? 저 사람들. 여기 공기, 이 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따뜻해.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동료들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4개월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치료 때문이었죠. 처음엔 의심했어요. 아시아 의료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 의료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보여줬어요. 환자를 결정의 주체로 대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실패까지 솔직히 말하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졌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의사가 결정하고 환자가 따릅니다. 한국은 의사가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해요. 그게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최후의 선택지라 부르지 않아요. 이제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흘 뒤
앙투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피에르, 놀랍군.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 6개월 뒤 아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왼손도 움직였어요. 걷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저희는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준영 교수를 만났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한국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수출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계가 배워야 할 겁니다.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후회 없어? 없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생명을 맡겼다고, 그리고 돌려받았다고. 완전하게, 존엄하게. 여러분은 언제 의료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